6일 만에 붕괴했습니다. 불타는 네팔 의회 청사, 정부가 모든 SNS를 차단한 초유의 사태. 네팔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청년들의 주도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네팔 국민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총리가 도망치며 밝혀진 놀라운 반전, 이 모든 배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히말라야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샤르마 올리 총리가 이끄는 친중 정권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됐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아니타입니다. 카트만두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영문학과라면 분명 해외 취업이 더 유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네팔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저희 같은 대학생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학에 가는 길에 보는 풍경은 참담했어요.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찻집에서는 졸업한 선배들이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졸업 후에 미래를 그릴 수 없었어요. 설령 운 좋게 회사에 취직한다 해도 월급은 고작 2만 루피, 한국 돈으로 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평생 가난을 버티다 끝날 것이 뻔했죠. 네팔 국민의 4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친구 라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어. 결국 부모가 누군지가 전부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네팔에서는 능력보다는 연줄이 더 중요했거든요. 공정한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저희를 보며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식이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네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국가 GDP의 30%를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송금에 의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국가 경제가 자국민들의 해외 노동력에 의존한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말레이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으로 떠났지만 만약 운이 좋아 한국의 공장이나 농장에 취직한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팔에서 받는 월급의 7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고향을 떠난 친척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가족들과 안부를 나눴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달랬죠. SNS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고된 타향살이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을 켜고 친척들이 보내온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게 저희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삼촌께서 한국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 저희는 그 사진을 보며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줄 속 세상은 네팔에 남은 저희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해외 명품으로 치장하고 슈퍼카를 자랑하는 고위 정치인들의 자녀들, 이른바 네포키즈들의 사치스러운 일상이 저희의 굶주린 배를 비웃는 듯 했어요. 네포키즈는 특혜를 뜻하는 네포티즘과 키즈를 합친 말로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네팔의 신조어였습니다. 이들의 SNS 게시물은 네팔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장관 자녀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루이비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 상자들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어요. 그 명품들의 가치만 26,000달러, 한국 돈으로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네팔 국민 평균 연소득의 18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전직 판사 아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앞에서 포즈를 취했죠. 정치인 자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해외에서 호화 휴가를 즐기는 영상들은 수십만 회 조회되며 확산됐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친구 포우델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생계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며 5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정치인 자녀들은 루이비통 가방 하나 값이 우리 월급의 몇 배야. 그의 분노는 모든 네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저희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어요.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여겨왔죠. 하지만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었어요.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분노만 삼키고 있던 저희였지만 점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불공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게시판에는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고 SNS에서는 네포키즈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증했어요. 저희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러자 올리 정권은 마침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온라인 범죄 방지라는 명분 아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전 세계와 연결된 모든 SNS를 전면 차단해버린 거예요. 청년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노골적인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저희는 완전히 고립되었구나 싶었죠. SNS가 차단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페이스북은 네팔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았어요. 대다수가 해외에서 일을 하는 특성상 가족들 중 한둘은 보통 해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해왔죠. 제 옆집 아주머니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아들과 3년째 페이스북으로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니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혹시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아주머니는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카트만두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삼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일을 하는 조카와 매주 영상통화를 하던 분이었죠. 벌써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저 멀리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삼촌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네팔 전역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해외에 나간 가족들과 단절된 부모들, 형제들, 연인들이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제 친구 수잔의 어머니는 매일 밤 휴대폰을 붙들고 울고 있었어요.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내는지 아픈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 수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매일 사진을 보내주던 딸인데 갑자기 소식이 끊어지니까 정말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 SNS만큼은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을 독려했어요. 특히 페이스북 대신 웨이챗을 사용하라며 강요했죠. 거리 곳곳에 붙은 정부 포스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전하고 검증된 소통 도구, 웨이챗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라는 거였어요. 젊은 세대는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새로운 앱을 깔고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만 해도 그랬어요. 아니타, 이 웨이챗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페이스북은 3년 동안 사용해서 익숙했지만 갑자기 새로운 앱을 배우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라빈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아, 카타르에 있는 네 형하고 어떻게 연락하냐? 이 중국 앱은 도무지 모르겠다. 50대가 넘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너무 어려웠죠. 더 큰 문제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웨이챗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가족들이 연락이 끊어진 채로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장 먼저 젊은 세대가 움직였습니다. 9월 8일 아침, 저는 라빈을 포함한 학과 친구들과 함께 비폭력 저항을 결심했어요. 라빈,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아침 일찍부터 카트만두 대학교 앞에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손에 책을 들고 가슴에는 하얀 꽃을 달았습니다. 평화 시위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네팔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다른 학생이 이어받았어요. 곧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질서정연하게 의회 청사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희망이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위로 정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병력이 시위대를 둘러쌌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경고도 해산 명령도 없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지독한 최루탄 연기가 저희를 덮쳤어요. 으악. 라빈이 눈을 비비며 기침했습니다. 저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뒤이어 고무탄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평화의 광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도망쳐. 모두 도망쳐. 누군가 절규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무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바로 옆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친구 프라카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 솟구쳤어요. 프라카시, 프라카시. 저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또 다른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방으로 붉은 흔적이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광장은 순식간에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과 찢어진 책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엄마. 누군가 마지막 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9명의 젊음이 길 위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꽃처럼 피어날 나이에 총탄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저는 라빈의 손을 잡고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인근의 작은 찻집 치아파살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정권의 잔혹함에 대한 공포,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저희를 짓눌렀어요. 저는 텅 빈 눈으로 찻잔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노래하던 프라카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평화롭게 시위했을 뿐인데. 라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9명이나 죽었어. 19명이나.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그저 차가운 찻잔을 붙들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찻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양인이었는데 네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며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가게 주인이 저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저기 저 한국분이 너희들 찻값을 전부 내주셨다. 놀란 저희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대표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히 그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누구신데 저희에게 이렇게 사주신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그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한혜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카트만두로 파견 근무를 와 있어요. 한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사무실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을, 그리고 경찰들이 총을 쏘는 끔찍한 장면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한혜준은 저희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던 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경계를 풀고 한혜준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목소리는 모두 막혔습니다. SNS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혜준은 저희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분명 이 시련은 네팔을 더 발전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한혜준은 자신의 조국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국 한국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정치 엘리트와 권위주의에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정부는 총칼로 강경하게 탄압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저항이 시작되었어요. 민중의 직접 행동이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 대중을 동원했고 집단적 저항을 통해 마침내 민주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혜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에 빠진 저희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통신을 통제받고 있는 걸요. 한혜준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의 IT 기업입니다.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찻집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한 이방인이 건넨 작은 위로와 뜨거운 역사는 절망에 빠진 저희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혜준은 저희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숙소에서 작전을 세웠어요. 한혜준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로 네팔에 봉쇄된 네트워크를 우회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VPN이라는 게 있어요. 한혜준이 설명했어요. 가상사설망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한혜준은 몇 개의 VPN 서비스 이름을 알려주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 정부에서 눈치챌 수도 있어요. 한혜준의 조언이었어요. 이제 다시 연결됐어. 라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페이스북에 접속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감격했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고 프로필 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친구들과 하나둘씩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연결된 인터넷에서 저희는 화가 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SNS는 모두 차단되었지만 고위층 자녀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장관 딸이 올린 사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19명이 죽은 바로 그날 밤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저희가 친구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중국 앱 사용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유일하게 접속이 허용된 SNS는 중국의 틱톡과 웨이챗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웨이챗을 설치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틱톡에는 네팔 시위를 지지한다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들이었는데 네팔 학생들을 지지합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국 시민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혜준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에요. 진짜 시민들이 만든 영상이라면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가 나올 리 없어요. 한혜준의 지적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중 몇몇 책에 웨이챗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에서 네팔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아니타, 이거 받아들이면 어떨까? 한 친구가 말했어요. 돈이 있으면 더 큰 시위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중국이 갑자기 네팔의 민주화를 도우려고 할까요? 한혜중과 상의해보니 그도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올리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시위대도 돕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혜준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거부하기로 했어요. 외국의 돈으로 혁명을 한다면 나중에 그 대가를 요구받을 게 뻔했거든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외부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회유가 실패하고 저희의 사이버 활동이 거세지자 정권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의 머리를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저항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던 저를 포함한 영문학과 학생들이 정부의 최우선 추적 대상이 되었어요. 아니타, 조심해야 해. 라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과 선배 2명이 집에서 끌려갔대. 총리 직속기관인 국가조사부 요원들이 밤낮으로 저희 뒤를 쫓고 있었어요. 대학교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고 저희 집 근처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공포 속에 질렸습니다. 밤에는 잠들기가 무서웠고 낮에는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권의 가장 큰 눈엣가시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라빈이었어요. 라빈은 우회 네트워크를 통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정부의 부패 증거를 폭로했거든요. 그 방송은 수만 명의 네팔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혁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라빈은 성공적인 첫 방송 이후 2번째 방송을 곧이어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올리 총리의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라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라빈이 올리 총리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을 막 공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서를 보십시오. 총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뒷돈이. 라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으악. 갑자기 방송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국가조사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빈. 저는 집에서 방송을 보고 있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라빈의 절규가 생생하게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놔달라고. 라빈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원들이 라빈을 질질 끌고 나가는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방송은 암전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잔도 오늘 집에서 끌려갔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라딥도 실종됐다고 해.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잡힐 거야. 누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희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의 네팔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타, 너도 조심해야 해. 남은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영문학과에 너만 남았잖아.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빈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걸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머리를 노렸다면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칠 거예요. 무슨 뜻이야? 친구들이 물었어요. 정부 청사를 완전히 봉쇄하고 라빈과 우리 동료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외쳤어요. 친구들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좋아, 해보자. 모두가 외쳤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정부 청사의 실시간 영상이 공유되었고 가장 취약한 진입로와 국가조사부 병력의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위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뇌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작전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집결이었습니다. 1구역 진입 완료. 2구역도 돌파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연신 이어졌어요. 수만 명의 지세대가 카트만두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의사당과 총리 관저를 완벽하게 포위했어요. 경찰의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평화 시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동쪽 진입로 확보. 서쪽도 완전 봉쇄 완료. 각 구역에서 들려오는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저희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정부 청사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올리 총리는 이미 헬리콥터로 도망친 상태였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빈이었어요. 아니타, 나 방금 풀려났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던 라빈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라빈에게 전화했어요. 라빈, 정말 너야? 어떻게 풀려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수잔, 프라딥, 다른 친구들도 다 풀어줬어. 라빈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가 급하게 태세를 바꾼 거였습니다. 청사가 포위당하고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자 정치범들을 석방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의 불길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위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정부가 굴복했다. 승리의 함성이 카트만두 전체에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함성은 점점 다른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의 환호였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리의 저택으로 가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의회 건물도 불태워버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부 과격해진 시위대는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도망친 전 총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회의사당 건물에서도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거였어요. 부패한 의회를 태워버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네팔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건물이 불타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카트만두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불타는 의회 건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멈춰. 제발 멈춰.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혁명이 아니야.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제가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광기에 휩싸인 군중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낡은 것을 부수는 것과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불타는 도시를 보며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카트만두를 서성일 수 없었어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도시는 혁명이 아닌 폭동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한혜준이 근무한다던 한국 기업의 건물이 보였어요. 저는 무작정 한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계신가요? 지금 그 앞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아니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건물 앞이에요. 도시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지금 내려갑니다. 로비에서 기다려요. 한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몇 분 후 한혜준이 로비로 나타났어요. 저를 안전한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밖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라빈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오라고 했어요. 라빈도 곧 도착했습니다. 저희 둘 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혜준 씨,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혁명은 결국 이런 폭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혜준은 저희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타. 제 아버지 세대에게 시위는 화염병을 던지고 죽창을 드는 폭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폭력으로는 절대 네팔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한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혜준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SNS로 시작된 사태, SNS로 끝내야 해요. 총리는 도망쳤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없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한혜준의 제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죠? 라빈이 물었어요. 한혜준이 말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게임에 사용되는 만큼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해서 수십만 명이 접속해도 안정적인 서버를 자랑합니다. 디스코드요? 제가 반복했어요. 그러자 라빈이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아, 그거면 될 것 같아. 사실 다른 리더들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응. 아라브가 먼저 제안했었어. 게임 스트리머들이 수만 명의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어. 라빈이 설명했어요. 한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화상회의 앱들은 몇천 명만 접속해도 끊어지는데 디스코드는 전 세계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다르죠. 저는 즉시 다른 시위대 리더들에게 연락했어요. 디스코드로 온라인 국민총회를 열자는 제안을 하자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니타,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라브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해외에 있는 네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 맞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내 형도 참여하고 싶어 할 거야. 또 다른 리더가 덧붙였습니다. 수잔도 동의했어요. 한국에 있는 네팔 노동자들한테도 알려야겠어. 이번 기회에 고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 저희는 바로 서버를 개설했습니다. 네팔 국민 온라인 총회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프록시 접속법을 정리해서 시위대 네트워크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했어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기술에 익숙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에만 5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서버는 전혀 느려지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14만 5천 명의 네팔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 모였어요. 각자 집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며칠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답게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강직한 원로 법조인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선출된 거예요. 젊은 세대도 경험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걸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수실라 카르키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출범했지만 네팔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지세대는 낡은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닌 통제 불능의 혼돈과 잿더미뿐이었어요. 저는 혁명의 상징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의에 맞섰던 수많은 지세대 리더 중 한 명이었어요. 영문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엘리트 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카르키 총리의 임시정부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문 역할을 맡아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불타버린 국회의사당의 잔해를 바라보던 라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타.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라빈. 부패와 외세 의존, 청년들의 절망. 그것이 마이너스였어.
우리는 비로소 0에 선 거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라고. 제가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문득 한혜준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혜준에게 다시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혜준은 이미 한 명의 이방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었어요. 한혜준에게 더 큰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의 길은 온전히 네팔 사람들의 손으로 걸어가야만 했어요. 저는 한혜준이 들려주었던 대한민국이 걸어온 기적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절대적인 폐허, 바로 그 영의 땅 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 말이에요. 한혜준 씨가 말했던 한강의 기적처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라빈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한국도 우리처럼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1950년대에는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대.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 저는 잿더미가 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뜨거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라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어. 디지털 시대잖아. 온라인으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저는 함께 선 친구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히말라야의 차가운 바람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강하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세대의 손으로 이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기적을 만들 시간이야. 한강의 기적처럼 위대한 바그마티강의 기적을. 라빈이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십 명이 원을 이루며 서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시위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네팔을 건설할 젊은 건설자들이었어요. 혁명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뜨거운 열정이 되어 히말라야의 정상 아래 새로운 네팔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혜준이 보여준 한국의 길처럼 저희도 0에서 시작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팔의 젊은 세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망이 히말라야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걸어온 그 길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아니타와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 자신들만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 우리가 이룬 기적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었죠. 이제 그 소중한 경험이 히말라야 너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바그마티강에서도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젊은 나라들을 따뜻하게 응원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희망의 씨앗이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